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의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대비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과 의료의 미래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리즈의 시작은 딥러닝은 의료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몇 회차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의 목적은 여러분이 딥러닝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이것이 미래 의료에 미칠 영향을 스스로 판단해 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피터 드러커가 처음 한 얘기는 아니지만 드러커의 경영서에 의해서 매우 유명해진 문구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것이다. 자, 함께 미래를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2019년 12월에 네이처에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인공지능은 의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서는 향후 10년 동안에 딥러닝이 의료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딥러닝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인들에게 딥러닝의 힘을 각인시킨 계기라면 아무래도 2016년 초에 알파고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의료 분야에 딥러닝의 위력을 각인시킨 것은 한 컨퍼런스에서의 다음 발언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는 2016년 11월에 실렸네요. 여기 나온 분은 제프리 힌튼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로 딥러닝을 사실상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분 중 하나입니다. 발언을 보시죠. 영상의학과 의사를 훈련시키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너무도 명백하게 5년 이내에 딥러닝이 영상의학과 의사보다 더 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발언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앞으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의 인공지능 수준은 AI for IA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풀어서 써보면 AI, 즉 인공지능은 IA, 즉 지능 강화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현재의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인 강인공지능이 아닙니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특정한 지적 작업만을 잘 하는 약인공지능입니다. 약인공지능은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능과 합쳐졌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따라서 인간의 지능을 강화하는 용도로 쓰일 때 효율적이라는 의미로 AI4 IA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강인공지능이 정말로 나타난다면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잘 안 와 닿으실 테니 현재 수준에서의 인공지능이 의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실제 쓰이는 것은 아니며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는 예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미 부수체 불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DNA 복제 오류를 복구할 수 있는 유전자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간단하게 MSI라고 부르겠습니다. MSI 여부는 면역 항암제가 치료 효과가 있을지 미리 예측하는 표지자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3명의 환자의 종양 조직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서 면역 항암제를 적용할지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MSI를 판별할 수 있게 딥러닝 에이전트를 학습시켜 암 조직에서 MSI 분포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이 조직은 MSI인 부위와 아닌 부위가 매우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은 거의 MSI이네요. 이 조직은 사실상 MSI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표시가 없는 부위는 암이 아닌 부위입니다. 이것도 딥러닝이 판별한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MSI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인간이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딥러닝에 의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치료 전략을 판단할 때 이런 정보가 활용 가능하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앞에서 AI4IA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앞으로 두세 회차 후에 실제로 이 MSI 판별 딥러닝을 수행하는 것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딥러닝이란 무엇일까요? 딥러닝은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의 한 분야입니다.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한 방법으로 기계, 즉 컴퓨터가 무언가를 학습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통칭입니다. 딥러닝도 컴퓨터가 학습하는 것이므로 기계학습의 한 분야가 되는 것이죠. 딥러닝은 컴퓨터가 학습하는 방법 중에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시스템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딥러닝이라고 부를까요? 딥러닝은 딥 뉴럴 네트워크, 즉 심층 신경망에서 그 딥이라는 용어를 따온 것입니다. 심층 신경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공신경망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신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층으로 이루어진 인공신경이 층 간에 전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인공신경이 층을 이루고 있고 각 층 사이의 모든 신경 간에 전역적인 연결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입력을 받아들이는 시작점인 입력층, 그리고 결과물을 내어놓는 출력층, 그리고 그 사이에 다양한 은닉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심층 신경망은 이렇게 은닉층이 여러 층이라서 깊은 구조라고 해서 심층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깊다는 것이 핵심인데 왜 깊은 것이 중요한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해보자면 심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것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자, 딥러닝이란 것이 심층 신경망이 학습을 한다는 것이라는데 그럼 신경망이 학습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분류 작업을 위한 아주 간단한 신경망을 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 자체는 노드라고 부르게 되고 이 노드 간의 연결은 엣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분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입력을 받고 이 입력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여기 어떤 그림을 입력으로 받고 이 그림이 사각형인지 아니면 원형인지 분류하는 아주 간단한 신경망을 여기 나타낸 것입니다. 이 인공신경망에 그림이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인풋 그림이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인공신경망은 사각형을 판별하기 위한 노드 하나와 원형을 판별하기 위한 노드 하나, 총 2개의 노드를 갖고 있고요. 이 노드들은 분류 결과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요. 뭐냐면은 결과값을 0에서 1 사이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결과값이 0이 되게 되면 해당 노드가 표시하고자 하는 분류값의 가능성이 0%라는 의미가 되고 결과값이 1이 되게 되면 해당 노드가 표시하고자 하는 분류 결과값의 확률이 100%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원형을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각형일 가능성은 0%고 원형일 가능성은 100%가 나오는 게 맞겠죠. 이렇게 분류를 위한 신경망은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에 맞는 분류 결과를 나타내는 노드의 출력을 1이 되게 하고 맞지 않는 분류 결과를 나타내는 노드의 출력은 0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각형이 주어진다면 사각형 노드의 값은 1이 되고 원형 노드의 값은 0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신경망이 어떻게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곡선을 감지하는 노드와 모서리를 감지하는 노드가 이미 정립되어 있다고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곡선, 모서리 같은 것을 피처, 즉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 특성도 원래는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듯이 원형을 보여주면 곡선을 감지하는 노드의 출력값이 1이 되고 모서리를 감지하는 노드의 출력이 0이 된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사각형을 보여주면 곡선을 감지하는 노드의 출력은 0이 되고 모서리를 감지하는 노드의 출력은 1이 되겠지요. 신경망의 엣지는 가중치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신경망을 처음 만들 때 이 값은 보통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됩니다. 여기 보여지는 값들이 임의로 초기화된 엣지의 가중치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인공신경망을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경망의 학습 과정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원형을 보여주는 경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원형에 대한 정답을 같이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답을 같이 제공해주는 경우를 지도학습이라고 부르고 많은 경우 의료 데이터는 지도학습으로 학습됩니다. 원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정답으로는 사각형 노드에 대해서는 0이, 원형 노드에 대해서는 1이 제공되는 것이 맞겠죠? 이제 노드의 값이 엣지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형이기 때문에 곡선을 감지하는 노드의 출력은 1이 되고 모서리를 감지하는 노드의 출력은 0이 되겠습니다. 이 출력값이 엣지의 가중치에 곱해져서 연결된 노드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노드의 출력값인 1과 엣지의 가중치인 마이너스 0.2가 곱해져서 이쪽 엣지를 통해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쪽 엣지의 경우는 노드의 출력값인 1과 엣지의 가중치인 0.8이 곱해져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서리를 나타내는 노드의 입력이 어떻게 처리되냐면은 이쪽 엣지의 경우는 노드의 출력값인 0과 엣지의 가중치인 0.4가 곱해져서, 그리고 이쪽 엣지의 경우는 노드의 출력값인 0과 엣지의 가중치인 마이너스 0.6이 곱해져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최종적으로 각 엣지를 통해서 흘러들어가게 되는 값은 마이너스 0.2, 0.0, 0.8, 그리고 0.0이 됩니다. 노드로 들어가는 각 엣지의 값들이 합쳐져서 다음 노드의 출력값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인공신경망의 연산 방식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주어진 정답하고 출력 노드의 출력값과의 차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을 에러, 즉 오차라고 부르고 이것을 이용해서 가중치들을 조정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명확한 것인데 이 오차라는 것이 정답과 노드의 출력값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오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이 인공신경망은 정답을 낼 수 있는 신경망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중치들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오차를 처음 데이터가 흘러 들어온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반영시켜서 가중치를 조절하게 되는데 역방향으로 오차가 흘러간다고 해서 오차 역전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오차를 원래 가중치에 더하는 방법으로 가중치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모델이 단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원래는 좀 더 수학적으로 정밀한 방법을 사용한다고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 엣지에 해당하는 가중치의 조절 과정을 보면 원래 가중치가 마이너스 0.2였죠. 그리고 오차는 0.2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중치인 마이너스 0.2와 오차인 0.2를 더해줘서 새로운 값인 0.0으로 이 가중치를 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더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엣지로 값이 흘러 들어온 경우만 더해줍니다. 즉, 엣지로 흐른 값이 0이면 오차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엣지가 오차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으므로 해당 가중치도 조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엣지의 가중치인 0.4의 조절 과정을 보면 0을 더해서, 즉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엣지를 통해서 흘러 들어간 값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오차에 기여한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중치를 조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엣지의 가중치는 0.0으로 바뀌게 되고, 이 엣지의 가중치는 변화를 주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원형 노드로 들어가는 엣지들의 가중치도 오차를 반영해서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 엣지의 가중치 0.8의 경우는 입력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중치 0.8에 오차 0.2를 더해서 1.0으로 조절해 줍니다. 이 마이너스 0.6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엣지의 경우는 입력값에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차가 반영되지 않고, 즉 0을 더해서 원래 값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원형을 한번 보여주고 훈련시킨 후에 이 두 엣지의 가중치가 변형이 되었습니다. 원래 값인 마이너스 0.2, 0.8에서 0.0, 1.0으로 가중치가 학습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각형을 보여주고 한번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말로 따로 설명하진 않고 그냥 화면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값의 변화를 보고 싶으시면 일시 정지를 누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엣지의 가중치 값이 1.0과 0.0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인공신경망은 완벽해졌습니다. 볼까요? 원형을 보여주면 그 출력값으로 사각형을 감지하는 노드에서는 0.0을, 원형을 감지하는 노드에서는 1.0을 내어놓습니다. 정답과 완벽하게 일치하지요? 사각형을 보여주었을 때도 정답과 완벽하게 동일한 값을 출력으로 내어놓습니다. 자, 학습을 통해서 드디어 인공신경망이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인공신경망은 매우 단순하지만 극도로 복잡한 인공신경망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과정, 즉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학습됩니다. 복잡한 신경망들은 이러한 학습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인간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왔던 지적 작업들, 아니 심지어는 인간도 수행할 수 없었던 지적 작업들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예로 말씀드린 MSI 판별 딥러닝도 방금 보여드린 사각형 원형 구분 신경망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물론 이 경우 앞단의 인공신경망은 훨씬 복잡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분류 결과는 두 개의 노드로 종결됩니다. 하나는 MSI인 경우를 판별하는 노드, 다른 하나는 MSI가 아닌 경우를 판별하는 노드입니다. 이 노드들이 정답을 내도록 가중치를 학습시키면 되는 것이므로 방금 학습시켜본 사각형 원형 구분 신경망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죠. 좀 정리해보자면 인공신경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엣지의 가중치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 학습의 목표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와 정답이 모두 데이터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깊은 심층 신경망의 경우도 오차 0.8을 통해서 가중치가 조절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예는 오차를 단순히 더했지만
실제로는 경사하강법이라는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가중치가 조절됩니다. 이 방법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최소의 오차가 되도록 신경망을 학습시켜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경사하강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인공신경망의 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경사하강법이란 무엇인가? 왜 딥러닝이 다른 기계학습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내는가? 왜 신경망의 층이 깊어야 하는가? 그리고 앞에서 곡선과 모서리 같은 것을 인식하는 것이 특성이라고 했는데 특성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들도 하는 거니까 저도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보셨으면 보신 김에 눌러주세요.